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마무리 준비 좀 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네, 중요한 때가 또 왔습니다. 긴 연휴 끝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에는요,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잘 보내셔야 내일 또 피곤하지 않게 일상 회복하실 수 있겠죠. 저희는 오늘 분노 유발자들 그리고 뭐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분노 유발자들에서는요,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MZ 조폭들에 관한 기막힌 행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뭐니에서는요, 부업으로 번 돈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오늘 화요일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100% 관세 부과입니다. 네, 관세 부과, 관세 폭탄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누구나 이 인물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서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소셜을 통해서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즉시 시작하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영화 산업이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 영화 제작자와 스튜디오를 미국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조업을 넘어서 문화산업까지 그야말로 건들고 있는데 네. 이게 트럼프의 이런 결정의 배경이 뭡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처도 국가 안보 위협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재집권 전부터 할리우드 사업을 해외에 빼앗겼다면서 자국 영화 산업에 대한 재건 의지를 보여왔었는데요. 한마디로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미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외국 영화를 미국에 수입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결정이요, 우리 국내 영화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한국 영화들도 일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한국 영화나 또 영화 제작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로열티라든지 판매 수익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반면에 또 국내 영화 산업이 내수 비중이 높고 미국으로 수출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앞세워서 공격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에 영화를 건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K-팝도 이런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이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산업계의 관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어릴 때 술을 마시면입니다. 네, 어릴 때 성인이 되기 전에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정확히 뭐가 나쁘다는 건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15세 이전에 술을 마신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음주를 시작한 사람보다 이 알코올 중독 같은 음주 관련 문제를 겪을 확률이 4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또 국립암센터는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를 담은 어린이 청소년 음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어릴 때 술을 처음 접한 사람은 청소년기에 술을 만취할 정도로 자주 마실 위험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요. 음주 시기가 빠를수록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 학업 성취도가 저하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집집마다 제사가 자주 있었어요. 그러면 음복한다고 그래서 네. 어른들이 야, 술은 어른한테 어른한테 배워야 배워야지. 되는 거야. 저 요건 괜찮아. 이러고 한 잔씩 주셨어요. 네. 이렇게 쏠랑 받아 먹고 그랬는데 야, 이거 걱정이 좀 되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이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중고생 3명 중 1명은요. 술을 마셔본 적이 있고 또 최근 한 달 이내에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학생 4명 중 1명은요.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술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또 중고생 3명 중 1명은 부모나 친척 등 주변 어른으로부터 술을 권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거나 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술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인식이 주변 환경에 민감한 아이들의 음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네, 요즘 뭐 술을 주제로 한 드라마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뭐 OTT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토크하는 예능도 좀 대세죠. 네. 너무 이런 매체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들이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 적어도 술과 관련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입니다. 위고비 얘기 요즘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죠. 유명인들이 뭐 그걸로 살 뺐다. 네네.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모습 보면 저게 진짜 효과가 있나 이랬는데 이제 먹는 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살 빠지는 주사 위고비 말씀하셨지만 위고비라든지 싹센다 이런 주사제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노보노디스크 경구용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을 수락했는데요. 이 FDA는 올해 4분기 중에 경구용 위고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자, 경구용 위고비. 그럼 약 하나를 먹고 살을 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FDA가 최종 승인을 내리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만일 승인을 받을 경우에 이제 먹는 위고비는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이 최초의 경구용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제제가 되는데요. 기존 주사제에 비해서 역시 환자들의 거부감도 적고요. 유통이 쉽다는 점, 또 비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 비만 치료제 시장에 활기를 가져다 줄 전망입니다. 위고비가 인기가 많은 주요 이유를 보면 주사제이기는 한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인기를 끄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위고비가 만약에 먹는 용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54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련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다. 저게 또 유명인들이 먹고 효과를 봤어요. 살을 뭐 얼마나 뺐어요. 이러면 또 얼마 팔리겠어요. 그렇죠. 가격적인 문제도 또 있을 거는 같은데 이건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네 번째 모닝픽은 베테랑 경찰관의 최선입니다. 네, 뭔가 훈훈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베테랑 경찰관의 최선. 네. 어떤 일을 하신 걸까요? 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 공사장 현장에 순찰을 나간 경찰관이 심정지 근로자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평소처럼 안전점검차 현장을 찾아서 근로자들에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현장에 한 60대 근로자가 쓰러진 겁니다. 이에 경찰관은 그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지시한 후에 곧바로 맥박과 호흡이 없는 이 근로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는데요. 4차례의 심폐소생술 반복 끝에 멈췄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근로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경찰관의 빠른 판단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경찰관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네, 이 경찰관은 이 고양 경찰서 화정지구대 소속의 이석신 팀장이었습니다. 1990년 경찰 생활을 시작했고요. 올해 말에 정년을 앞둔 백발의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팀장은 구조 당시 안도했던 심경을 전하면서요,
정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신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저런 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복잡한 가운데 잘 굴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아쉬운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곳곳에 내린 비는 이제 남해안과 제주에만 남아있는데요. 이슬비 정도로 약하겠지만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현재 맑게 드러나고 있는 중부의 하늘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는 종일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5mm 정도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요. 그제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북과 대구, 경북이 오후 한때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는데요. 다만 하늘이 흐린 데다가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아서요.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 19도, 부산 17도까지 오릅니다. 연휴가 끝나고 맞이하는 새로운 한 주의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중부는 대체로 맑겠지만 금요일에 남부와 제주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겠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 드립니다. 속 터지는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분노 유발자들 신인선 씨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세상은 MZ세대가 지배한다. 뭐 MZ 마케팅, MZ 화법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스튜디오에도 이게 MZ분들이 그렇죠. 계시고 MZ죠. 저희가 아무래도 그 MZ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근데 MZ 세대 분들이 분노를 유발할 게 있나요? 제가 괜히 조마조마해지는데요. 네, 근데 이 화제 MZ 뒤에 저는 이 사람들이 등장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MZ 조직폭력배, 그러니까 이 MZ 조폭들이 그렇게 극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MZ 조폭들이 주목받게 된 그 사건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MZ 조폭들이 세간이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은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약물에 취해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이 있었죠. 또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꺼내서 상대를 위협한 논현동 람보르기니 사건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MZ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나무인의 행동을 하죠. 뭔가 보여지기 위한 행동들을 합니다. 자기 기운으로 막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럽니다. 그걸 갖은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자, 오늘 주제 뭔지 바로 공개하죠.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조폭도 MZ가 대세? 사회를 좀먹는 MZ 조폭입니다. 네, 사실 MZ 세대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미래이고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사회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그 뒤에 그 조폭이라는 두 글자가 딱 붙어버리니까 네. 그 존재 자체로 사회를 좀 먹는 그런 존재 자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요즘 MZ 조폭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기막힌 행태와 범죄들 인선 씨가 정리하셨다고요? 네, 사회를 좀 먹는 MZ 조폭 첫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무개념 민폐는 기본 첫 번째입니다. 개념이 없죠.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활개치고 다니면서 자기 힘 과시하고 몰려다니죠. 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대로 피해를 다 주고 이렇습니다. 그야말로 민폐 중에 민폐입니다. 민폐죠. MZ 조직 폭력배들이 얼마나 민폐고 무개념인지 우선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자, 머리에 붕대를 한 남성이 윗옷을 찢더니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까지 문신을 드러낸 채 가세 의료진에게 향하는데요. MZ 조직폭력배 일당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담겼습니다. 와, 저 빨간색 라인 저거 보니까 병원인데 그것도 응급실 같은데요. 저런 행패를 저기 생명을 다루는 곳 아닙니까?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진한테 저렇게 하는 게 쉽진 않은데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네, 이들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이유, 바로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의료진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온 이유도 기가 막힙니다. 자기 머리를 병으로 자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와서 병원에 불친절했다고 저렇게 행패를 부립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그 의사나 간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가끔 저런 행패를 부리는 자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 알고 보니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상습 협박하던 이런 조폭들이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식을 뛰어넘는 이자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한 자영업자인 남성은 이 조폭들로부터 2년 동안 2억 7,700여만 원을 빌렸는데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연 1,5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이자를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거 돈 빌리고 나서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도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이 조직폭력배들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뜯어낸 건 물론이고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고요. 이 남성에게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는 위협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남성에게 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의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 무서워서 남성이 숨어 지내자 찾아내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엄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줄초상 나고 싶냐라고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을 위협하면 그런 협박을 받았을 때는 이 피해자가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웠습니까? 이런 악질들 엄벌에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엄벌해야죠. 이 MZ 조폭들은 피해자가 경찰 지구대로 도망가자 거기까지 따라가서 경찰 앞에서도 문신을 내보이며 으름장을 놓는 듯한 행동을 취했는데요. 결국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됐고요. 이들 중 한 명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준법의식 또한 미약하다면서 이 조폭들을 질타했습니다. 이 경찰 앞에서도 위 옷을 그렇죠. 벗고 거기서 문신을 문신 과시하고 과시하고. 이 지정실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공권력을 우습게 알았으면 네. 그 앞에서 이랬을 거예요. 엄벌에 쳐야 되는데 MZ 조폭들의 다른 사건 현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을 위협한 사건이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밤 도심 한복판에 둔기를 든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인도에 서 있는 남성에게 둔기를 휘두르죠. 이 둔기를 든 다른 남성들도 가세합니다. 이 집단 폭행으로 시민 3명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무법천지네요. 무법천지. 길가에서 저렇게 지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사람을 때려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시민 3명에게 둔기를 휘두른 이들은 인천의 폭력 조직 꼴망파의 조직원이었는데요. 같은 파 조직원이 노래방에서 이 시민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보복하기 위해서 조직원을 모아서 갔던 겁니다. 방금 꼴망파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네, 꼴망파는 인천의 대표적인 폭력 조직인데요. 지난 2021년 4월 알려진 인천 노래방 살인 사건의 범인이 꼴망파의 조직원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 꼴망파는 2020년 이후에 1995년생부터 2006년생으로 알려진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충원하면서 세력을 확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MZ 조폭들끼리 패싸움을 벌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상황도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건장한 남성이 식당에서 식탁을 뒤엎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제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난투극이 이어지는데요. 식당 직원들도 놀라 도망치고 식당 안은 그야말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있는데 식당 안에서 패싸움을 벌이니까 아이고, 저건 너무 선이 넘었다.
네, 영상 속 상황은 인천의 한 식당에서 폭력 조직 간의 난투극이 벌어진 것인데요. 어머. 얼마 전 인천지검에서는 경찰과 협력해서 최근 3년간 폭력 범죄에 가담한 범죄단체 조직원 9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다수가 MZ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MZ 조폭들이 정말 기승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청주의 한 식당인데요. 식사하던 남성이 의자를 발로 찹니다. 넘어뜨리고 물병을 다른 테이블로도 던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단체로 옷옷을 벗더니 문신을 드러낸 채 셀카를 저렇게 찍습니다.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은 결국 자리를 떠서 나가고요. 야, 아니 딱 보기만 해도 그냥 무개념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취해야 할 행동들을 안 하고 막 옷을 벗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MZ 조직 폭력배라는 거죠. 영상만 봐도 화가 납니다. 근데 저 자리에 손님이 있었다면 네. 얼마나 놀라고 무섭고 당황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청주 지역의 20대 조직폭력배들이었는데요. 그들의 만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입간판을 훼손하는 등 2시간 가까이 그곳에서 행패를 부린 겁니다. 꼭 윗옷을 벗어요. 그리고 저 몸에 그림 그린 거 보여줘요. 그렇죠. 나 과시하고. 조폭이야. 뭐 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포감을 뭐 느끼게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게 다른 사람 영업장에서 손님이 있는데 버젓이 저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거 엄벌을 해야 될 텐데 법적 처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법적 처벌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들 중 한 명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출소 후 1년도 채 안 된 데다가 그 상황에서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한 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나이로만 보면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그쵸. 일도 많은 그런 나이인데 어쩌다가 폭력 조직에 가입하고 저런 일에 가담하게 됐을까요? 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영화, 방송 등을 보고 그릇된 동경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5살의 한 조직원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장을 입고 멋있게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무급으로 행사장에 끌려다니며 일을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18살부터 조직원이 됐다는 한 20대 초반 조직원은 어머니가 내가 조폭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우시는 걸 봤더니 그만두고 싶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드라마나 영화처럼 살지 않잖아요. 네. 조직폭력배 이런 집단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다 허상이었다는 거죠. 아, 이게 나중엔 결국 후회만 남게 될 텐데 게다가 이런 범죄 조직에 가입을 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중범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형법은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거기에 가입하거나 그 조직원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건데요. 좀 내용이 어렵죠. 예를 들면 타인의 신체를 해하는 상해나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했다면 직접 살인이나 상해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나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법정형이 높아질 수 있다 이건데 실제로 엄벌을 해야죠. 네. 그게 두려워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기도 합니다. 자, 사회를 좀먹는 MZ 조폭 두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네, 사회를 좀먹는 MZ 조폭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한 단계 진화한 금융 사기입니다. 자, 요즘 금융사기가 워낙 다양하고 뭐 수법도 교모여서 피해자들이 당하고 나서도 내가 당했다는 걸 모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MZ 조직 폭력배들 대체 어떤 금융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이 부분이 이전의 조직폭력배와는 다른 MZ 조직폭력배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조직폭력배의 계보를 나눌 때 4세대로 시기별로 구분을 합니다. 1세대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동했던 이른바 유흥 조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로부터 자리세를 받거나 직접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세력을 키운 집단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아는 조폭들이 기승을 부리던 때였죠. 뭐 양은이파, 뭐 서방파, 오비파 뭐 이런 조직들인데 영화로도 잘 알려진 범죄와의 전쟁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세력들이고 이 세력들이 이제
요럴 계기로 해서 좀 약화되고 이랬잖아요. 네, 그 범죄와의 전쟁하니까 그 1세대 조폭들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잘 알겠는데 2세대 조폭들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2세대 조폭들은 부동산 조폭인데요. 이들은 건설업 현장에서 개발 이권을 쫓아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자신들이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3세대 조폭들은 금융시장에 뛰어드는데요. 주가 조작과 인수합병에 뛰어들어서 기업 사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세대가 나오죠. 4세대 조직폭력배들이 이 문제 MZ세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4세대 MZ 조직폭력배들은 경제범죄를 주요한 활동 분야로 삼고 있는데요. 온라인 도박장, 주식 리딩방 등이 그들의 주 무대입니다. 특히 이 MZ 조폭들은 조직을 따르기보다는 경제적 이득만 취득할 수 있다면 다른 조직과도 합작해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데요. 그야말로 돈이 된다면 뭐든 한다. 이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 경제 범죄는 그야말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경제 범죄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경제 범죄는요. 약하게 처벌해요. 난 그걸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어. 이게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경제 범죄에 대해서 약하게 처벌해요. 조폭들이 요걸 파고드는 것 같은데 MZ 조폭들의 경제 범죄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는 1,130억 원 규모의 불법 선물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긴 MZ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 MZ 조폭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어질어질한 게 1,000억이 넘는 선물 거래소에 100억이 넘는 수익 이게 MZ 조직폭력배들이 한 게 맞습니까? 네, 이들은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무허가 불법 홈 트레이닝 시스템을 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 리딩방에 선물 거래로 수익을 냈다는 허위 인증글을 올려서 회원들을 모집했고요. 실제로 미국 나스닥, 홍콩의 항생 등의 선물지수 등락에 베팅하게 하는 선물 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챙긴 겁니다. 와, 근데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인천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식 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 6,270여 명을 상대로 1,130억 원 규모의 불법 선물 거래소 4곳을 운영했는데요.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 계약당 30만 원, 총 50개 계약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원들은 상승장 또는 하락장에 실시간으로 베팅을 했는데 선물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사이트 내에서만 이뤄진 불법 거래였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 누군가 저런 주식이나 이런 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조력을 하지 않고서는 저게 가능하지 않을 텐데. 자, 그럼 이런 방식이면 실제로 수익을 많이 올린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실제 회원들 중에는 2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고 7억 원의 손실을 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팅으로 인해서 수익을 본 사람에게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했고요. 손실을 본 사람들의 금액은 운영 조직이 챙겼습니다. 원래 정식 선물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만 받는데 이 일당은 수수료는 물론이고 이 베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잃은 돈도 당연히 자기들 걸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높은 일부 회원들은 블랙리스트로 관리를 하면서 강제 퇴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범죄가 이렇게까지 진화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번 어마어마한 그 돈들 다 어디 있습니까? 네, 이 MZ 조직폭력배들은 불법으로 얻은 수익금을 고가의 외제 차량, 시계, 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 조직이 운영한 사이트를 폐쇄했고요. 범죄 수익금 2억 8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네. 또 고급 외제차 등 총 8억 6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환수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불법으로 번 돈이 지금 100억이 넘는데 네. 보니까 11억 정도 되찾았다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다 받아야 할 텐데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은 몰수를 할 수 있고요.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해버려서 몰수하지 못하는 수익금은 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Z 조직폭력배들은 무허가 시장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도박개장죄 등에 해당할 걸로 보이고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데다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네. 그렇게 수익을 많이 얻은 다음에 자기들이 뭐 사치품 썼다 뭐 이러고 나머지 어디다 빼돌려 놨겠죠. 그렇죠. 이게 경제사범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살다 오면 나오면 그 돈 가지고 또 떵떵거리고 다음 사기를 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게 보여서 이들도 그거 보면서 그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SNS로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뭐 쉽게 돈 번다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되는 거고 또 MZ 조폭들이 수천억 원짜리 온라인 도박 사이트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에서는 2,600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서 자금 세탁을 한 MZ 조직폭력배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 도박자금 세탁 사무실을 차린 뒤에 약 100억 원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것을 시작으로 20여 개 도박 사이트의 자금 총 2,600억 원을 세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포 통장 148개를 빌려 활용했고 모바일 뱅킹에 필요한 대포폰도 다수 모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MZ 조폭의 만남인 거잖아요. 이거 완전 악당 연합인데요. 네, 이 MZ 조직폭력배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한두 달마다 7곳의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IP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가상 사설망을 이용했고요. 사무실에서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로 세탁해준 도박 자금의 1에서 2%가량을 챙겼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뭐 지극정성으로 이 범죄를 들키지 않고자 노력을 한 건데 이 MZ 조폭들 또 얼마씩 챙긴 거예요? 네, 경찰은 이 조직폭력배들 자택 금고에서 현금 3억 4천만 원, 금송아지를 포함한 금 200돈, 1억 2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 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압수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가고 그 MZ 조폭들이 이거 다 했을 것 같지 않고요. 누군가가 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렇죠. 브레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이 MZ 조폭을 고용해서 이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계속 MZ 조폭에만 초점을 지금 맞추는데 네. 뭔가 브레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뭐 처벌은 어쨌든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법 조항을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들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도박계장 방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체에서의 지위나 활동 내용에 따라서 그 처벌 범위가 달라질 텐데 일단 자금 세탁을 의뢰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물거래소에 돈 세탁까지 뭐 그야말로 기막힌 수법들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MZ 조폭들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사건이 또 있다면서요? 네, MZ 조직폭력배뿐만 아니라 보험 설계사, 의료진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우선 조직폭력배인 A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을 하고 총책을 맡아서 범죄를 기획했는데요. 같은 조직의 B가 가짜 환자 모집을 담당하고 보험 설계사 C가 조직폭력배들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한 겁니다. 그러면 의료진들이 이를 토대로 브로커 조직과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하고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해줬습니다. 네. 그 가짜 환자들도 다 조직폭력배들이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수의 조폭들이 포함된 260명의 가짜 환자들은 여성형 유방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받았고요. 입원실에서 체열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물면 입원으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또 이들 중에 일부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가슴에 수술 흔적인 것처럼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와, 너 어쩜 이렇게 한통속이 돼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걸까요? 양심을 외면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참 화가 나고 씁쓸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환자 한 명당 청구했던 돈은 평균 800만 원 정도고 전체 보험금 수령액은 21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받은 보험료의 절반은 의료진이 가져갔고요. 그 나머지의 60%는 브로커가, 40%는 환자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이런 행각을 벌였을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네, 보험 사기를 위해서 모인 이 집단도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기죄의 경우에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형법상의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적용이 돼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MG 조폭이 하다 이제 나랏돈까지 손을 댄 그런 사건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7월 부산에서는 장애인 단체로부터 사업 운영권을 불법으로 사들이거나 장애인 이권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0억 원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이 사건 전직 사회복지학 교수와 MG 조폭이 결탁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 복지에 힘을 써야 될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조폭하고 손잡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네, 먼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가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주고 불법으로 사업 운영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MG 조폭을 끌어들여서 이 장애인 단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 원을 취득한 건데요. 그 후에 MG 조폭은 공영주차장, 자판기, 집수리 등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며 10여 명으로부터 20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비장애인인 이들은 장애인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이권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 단체의 운영자인 것처럼 속이면서 범행을 일삼은 겁니다. 네, 이 사건 듣고 나니까 정말 돈 앞에 사람이 어디까지 악랄해질 수 있는 건지 한숨이 절로 납니다. 자, 그럼 MG 조폭들의 세 번째 유형 어떤 유형일까요? 네, 사회를 좀먹는 MG 조폭 세 번째는요. 조폭 인플루언서의 등장입니다. 조폭하고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조폭인데 인플루언서란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건지 네. 참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좀 이상하죠. 먼저 우리 요즘 MG 조폭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상의를 벗고 온몸에 문신을 훤히 드러낸 남성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전국 21개 폭력조직 소속 2002년생 조직원들이 모여있는 전국회 모임 자리입니다. 이 전국회는요, 전국구 조폭이 되려면 인맥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성됐다고 합니다. 야, 2002년생이면 20대 초반인 건데요.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나이에 이 사람들의 목표가 전국구 조폭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전국회는 요즘 MG 조직폭력배들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조폭들과는 달리 계파를 초월해서 구구 모임, 공이 모임 등 나이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모임의 거점지가 되는 곳, 바로 SNS였습니다. MG 조폭들은 SNS를 통해서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든지 대포 통장 유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범죄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받은 겁니다. SNS가 편리한 소통 수단이긴 한데 범죄 노하우를 주고받는다니까 좀 씁쓸하긴 하네요. 그런데 요즘 MG 조폭들 이 SNS에 자신이 조폭이란 사실을 뭐 이렇게 서슴없이 자랑스럽게 내세운다고 하던데요. 네, MG 조폭들은 SNS 직업란에 자신이 속한 조직 이름을 기재하기도 하고요.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사진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조직원들과 단체 사진까지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품 시계, 옷, 값비싼 차량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엔 숨었단 말이죠. 근데 SNS를 통해서 자기들이 버젓이 우통 벗고 그 자기 얼굴을 내요. 네. 얼마나 이게 지금 이 경찰, 검찰, 사회 공권력을 우습게 알았으면 네. 아저씨 나 깡패야 이러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잡히면 잠깐 갔다 와서 훈장이나 달았듯이 나 맷범이야 이러고 그것도 또 이제 협박의 재료로 삼는 건데 SNS 말고 또 MG 조폭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있다면서요? 네, 그 무대가 바로 땡튜브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 유튜버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출소했다며 감옥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37만 회를 넘겼고요. 댓글도 3,0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형님 출소 축하드립니다. 빨리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등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구체적인 소속까지 밝히며 과거 행동을 자랑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은 배 살인보다 떨어졌으면 뭐 움직여야 되는데 야 조폭이 뭐야 명령 하나에 죽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자랑할 게 없어서 본인 범죄 이력을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근데 저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춘천 식구파의 조직원이었다면서 유튜브와 온라인 방송을 했던 30대 남성이 있었는데 구독자가 무려 2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폭 생활 과시하고 또 잡혀 들어가요. 그러면 별 2개나 별 3개 달았어. 훈장 딱딱딱.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와, 형님 존경합니다. 이러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또 밑에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보고 이게 37만 회? 이걸 보고 그걸 좋다고 또 댓글 달고. 근데 이게요, SNS나 뭐 땡투브 네. 이런 데 올라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막 이렇게 그냥 보잖아요. 그죠. 그냥 막 보거든요.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게 또 걱정이고요. 네, 실제로도 SNS상의 스타 조폭들이 생기면서 이들이 미성년자에게 손을 뻗고 있는데요. 자기 과시용 사진들을 올리고 미성년자들에게 DM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혹된 일부 조직원들이 연락을 하는데 이걸 놓치지 않고 본인들 조직원으로 포섭해서 세를 불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직원이 이른바 일진이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해서 스카우트하는 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스타 조폭이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이게? 그대로 두기에는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런 조폭들의 무분별한 이 SNS 활동, 이렇게 뭔가를 사람을 또 부르고 이렇게 어둠의 손길을 뻗치고 이런 거는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유해 영상을 사전 심의나 사전 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업로드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위법 행위를 밝혀낼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이를 발견한 사람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데요, 변호사님.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는 게 최근 MZ 조폭들이 무서운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조직폭력범죄 특별단속으로 1,589명을 검거했는데 그중 30대 이하가 919명으로 57.8%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경기 남부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관내 조직폭력 범죄자는 모두 2,565명으로 이 중 MZ 조폭이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난해 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조직폭력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0여 개 텀이 투입돼서 조폭 전담 수사팀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네. 오늘 이들의 행태를 봤는데 과시하고 다니고 공권력을 무시하잖아요.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되거든요. 일제 소탕령이라도 내려서 한번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요, 이런 자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변명하게 만든다고요. 사회 기강이 바로 서야 이런 자들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4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5월은 지출의 달입니다. 아유. 어린이들, 네, 자녀들 챙겨야 하고 또 부모님 챙기고 스승님도 챙기고 유난히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은 달이 바로 5월인데요. 그런데 5월에 또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빼놓지 않는 거는 저는 1년에 한 제 생일 정도.
근데 제 생일이 5월이 아닌데 뭐 챙길 게 있습니까? 5월이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달이잖아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신고 기한이 6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세요. 네. 이거 이제 또 챙겨야죠. 네. 예, 세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오늘 출연 이제 저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4명인데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신 아니신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매일 뭐 하는 일도 달라지고 뭐 수입도 달라지고 이러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무사한테 맡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네, 알기가 쉽지 않죠. 야, 정말 저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네. 세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유, 저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잘 모르고 항상 헷갈리고 이래요. 네,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방식이 워낙 다양하고 또 한 사람이 직업을 한 가지만 갖는 경우도 아, 그러네.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여서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보통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프리랜서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세계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범위도 넓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두고 고민이 많은 분의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꽁트를 통해서 이 사연 자세히 만나보시죠. 40대 초반의 전업주부입니다. 6살 딸아이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지만 그래도 아이가 좀 자라고 나니까 소소하게라도 저한테도 시간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뭘 하면 집안 살림의 보탬이라도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난해부터 제가 새롭게 시작한 게 있는데요. 이거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보. 아 왜? 빨리 여기 좀 와봐, 여보. 왜? 빨리. 아니, 빨리 앉아서 좀 봐. 좀 급한 거 아니면 나 누워 있으면 안 돼? 맨날 이렇게 누워있어. 아니, 이거 좀 보라니까 좀. 아니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숨 넘어가겠네. 뭔데? 아니, 오늘 내가 블로그 하잖아. 거기 투데이의 방문자 수가 이렇게 많은 거 좀 봐봐. 아니, 어제 내가 해줬던 그 저속노화 샐러드. 여보, 그거 맛있었지? 내가 요즘 유행하는 저속노화 샐러드 레시피 나만의 꿀팁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야. 샐러드가 좀 맛있긴 했지. 그치. 아니 그게 조회수 방문자 는 게 그렇게 좋아? 아유 여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본다. 나한테 맨날 짜증만 내더니. 아유. 아니, 사람들이 그 관심 나한테 갖는 거 그것도 너무 기분 좋고 더군다나 이게 은근 막 돈이 된다니까. 내가 블로그에 육아 팁도 올리고 막 체험단 후기도 올리고 이것저것 꾸준히 올렸더니 용돈벌이 정도는 된다니까. 여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돈 벌어오는 거 이거 완전 땡큐지. 아니 그럼 이번 달로 그 블로그로 번 돈 로로 뭐 할 거야? 나 여름에 올 축구 하나만 사주면 축구하러 가게. 축구해, 여보. 양심 좀 챙겨 진짜. 아니, 뭐 사줘도 우리 딸 옷 사주거나 우리 아들 축구화 사준 거지 뭐 당신 뭐가 필요해. 아니 어쩜 생각하는 척도 안 하냐? 나한테만 맨날 박해. 아니 근데 뭐야 이거? 아니 메시지 하나 온 거 같은데? 봐봐. 자기도 오늘 온 거 같아. 봐봐. 아니, 뭐 어디서 온 건데? 이 국세청이네? 국세청? 어? 아니, 나 뭐 세금 안 낸 거 없는데? 국세청이 뭐 나한테 뭐 이런 거 보낼 일이 뭐가 있지? 국세청에서 무슨 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지 세상에, 알고 보니 제가 블로그로 버는 돈이 신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의 작고 소중한 수입인데 이거 꼭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뭐 큰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정답입니다. 네. 아니, 저도 저 월급 생활 하던 시절에 다른데 어디 뭐 강연을 간다든지 그쵸. 아니면 무슨 행사가 행사? 있어서 과외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신고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도 이게 그런 건 것 같은데 소소하게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네, 필요한데요. 일단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럼 어떤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대상자 항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고 대상자 항목을 보면요.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소득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이자소득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뭐 예적금 맡기고 받은 이자 혹은 이제 개인한테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여기에 해당이 됐고요. 배당소득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뭐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배당금 이런 것들이 이제 배당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우리가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보통 사업소득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적 용역 제공을 하면서 받는 이런 소득들도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죠. 또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는 임대료, 이 임대소득도 역시 사업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항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복권 당첨금이라든가 어디서 받은 상금 뭐 이런 것들은 사업소득도 아니고 임대소득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넣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복권 당첨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면 전 무조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올해 신고 대상자가 1,285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항목에 내가 하나라도 껴있다라고 한다면 그 1,285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시면서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네, 뭐 다양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이 기간에는 자영업자분들이 이 신고를 많이 하실 텐데요. 자영업자도 뭐 사업 형태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방법들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이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절세. 네, 그러게요. 요즘에 어떤 가게에 가보면은 친구들끼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업해서. 그래서 예.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어떤 걸 챙기면 좋을까요? 일단 소득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부과가 됩니다. 부부가 같이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소득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나눠가지고 공동 이 사업을 하는 게 경영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혼자 버는 것보다 5천만 원씩 나눠서 번다. 그럼 이런 소득세율 구조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이 세금 측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사업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소득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소득 신고 단계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명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정정 신고를 통해 가지고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소득세를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좋다. 세율 네. 기간도 오.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다 이거고요. 그럼 이건 어때요? 부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 자녀가 거기서 아르바이트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임금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것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탈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건 경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비를 처리하려고 자녀들이 일하지도 않는데 일했다고 신고를 하고 경비 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계약서라든가 급여이체 내역서 그리고 근무일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급여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든 하는 뭐 서빙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연봉이 1억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의심스럽겠죠. 그래서 적절한 시세에 맞춰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제 주변에도 뭐 카페나 레스토랑 하다가 이번에 문 닫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이미 가게 문도 닫았고 네. 더 이상 수입도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이럴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조금 힘드시겠지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폐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또
이 경우엔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소득은 없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해서 뭐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소득도 반드시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참 저게 안타까운 게 그 전에는 돈을 좀 벌다가 네. 그 이후에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다 까먹고 폐업했어요. 근데 이거 신고해서 요때 번 돈이잖아. 네. 근데 요때 까먹은 돈은 나라에서 보전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거 세금 내야 그쵸.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종종 봤는데 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봐주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업 얘기인데 지금 사연을 주신 분도 그렇지만 저 블로그 포스팅해서 돈 벌었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요. 네. 자, 일단 이 소득이 일회성이냐 아니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냐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봐요. 우리가 어딘가에 뭐 대회에 나가지고 상금을 탔다. 근데 그게 진짜 프로 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회적인 소득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즉 블로그를 운영해가지고 조금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보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이분들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경비 처리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이 장부를 쓰셔야 돼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를 경비로 지출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이 장부를 통해서 증빙을 하셔야 되는데 경비를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장부 없이도 그냥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해진 경비율대로 그냥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벌었는데 단순 경비율이 80%다라고 한다면 320만 원을 그냥 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80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증빙을 하거나 뭐 세무사를 쓰지 않고 그냥 개인이 단순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이 단순 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어머님들 보면요. 유독 손재주가 뛰어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 사람들 몇몇 불러놓고 가르쳐주고 뭐 뜨개질이나 뭐 이런 클래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근데 이것도 돈을 받고 수업을 한다면 이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종에 따라서 어떤 걸 가르쳐 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수업 신청을 받아요. 그리고 뭐 현금이라든가 계좌이체를 통해서 수업료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이 지속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명백한 이 사업소득이니까 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신고 전에 우리가 얼마의 돈을 벌어들였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의 경비를 썼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조금 전에 뜨개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강생들을 모집해 놓고 여기에 이제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뭐 인쇄물이 필요하면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경비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도 단순 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데 보통 한 7, 80%는 자동으로 경비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월급만 받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말고 부수입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너튜브, 네. 알바. 근데 이미 연말정산 다 해버렸고 지난해 부수입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된다. 오. 부수입이.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세금 신고를 이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과세입니다라고 별도로 정해놓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하시는 게 돼요. 맞습니다. 일단 나한테 임금을 준 곳에서는 이 사람한테 임금 줬어요라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겠죠. 경비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받은 내 입장에서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한쪽은 줬다 그러고 한쪽은 받았다는 신고를 안 하면 반드시 적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고 안 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또 페널티를 받는데요. 일단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라는 걸 물게 되고요. 제때 신고하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 지연 가산세라는 걸 또 물게 돼요.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적발되면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제때 내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재용 아나운서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렇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또 명심하게 됩니다. 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한 개 이상 부업한 N잡러의 규모가 5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55만 N잡러 여러분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근데 회사 몰래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겸업 금지인데 몰래 소소하게. 소소하게 뭘 하나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세금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N잡, 투잡을 한 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자, 그럼 이번에 프리랜서 분들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제가 프리랜서라고. 네. 이게 저는 이제 세무사한테 맡기는 편이긴 한데 저처럼 세무사분들에게 맡기는 그런 분들 서류나 자료 같은 거 빼먹지 않고 챙겨야 될 게 있습니까? 우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용역 제공자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떡볶이집을 한다. 그러면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떡도 사야 되고 뭐 고추장도 사야 되고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 뭐 임대도 해서 임대료도 내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증빙이 가능한데 인적 용역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마땅하게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업무 관련성을 증빙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소장님 근데 네. 그래도 이걸 기억하시면 좀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 혹시 없을까요? 이번에 신고를 하실 땐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내년 신고를 위해 가지고 조금 이 기억을 해두실 게 지출 단계에서 그 업무 관련성과 이 관련된 경비들은 기록을 반드시 해두는 게 좋다라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식대는 경비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대비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신인선 씨가 어디 PD를 만나서 밥을 한 끼 사줬다. 사드려야죠. 이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되는 그 소액이라고 한다면 경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나중에 가지고 신고할 때 이거 카드를 내가 이때 얼마를 썼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출 단계에서 사업용으로 쓰는 거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체크카드나 별도의 신용카드를 만드셔서 그걸로만 지출을 하시면 나중에 신고를 하실 때 뭐 세무사한테 맡기더라도 저 이거는 전부 다 업무 관련이 있는 경비입니다라고 내시면 세무사도 판단하기가 좀 쉽겠죠. 네. 프리랜서 분들은 그러니까 경비 처리 비용 카드를 따로 좀 만들어서 네. 이거는 확실하게 경비 처리한 겁니다라고 증빙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서한테 뭐 보낼 때 보니까 청첩장 같은 것도 같이 맞아요. 보내는데 이런 것도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부지런한 세무사분들은 청첩장, 부고장 이런 것도 있으면 주세요라고 네. 하는데 이것도 접대비에 해당이 됩니다. 축의금이라든지 부조금 이런 것들은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 결혼식 가가지고 영수증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최대로 20만 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준다라는 건데 이런 이 청첩장이라든가 아니면 부고 문자 이런 것도 차곡차곡 모아두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모으는 분인데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볼 테니까 요것들도 자료를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 그 천첩장 온 그 계좌이체 할 때 네. 써놓길 잘했네요. 누구 결혼 이런 거 다 써놨거든요. 네. 혹시 몰라서 이런 거 차곡차곡 모아놔야겠네요.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 여부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디까지가 부양가족이고 부양가족 관련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부양가족 부분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 요 요건과 동일합니다. 일단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라든가 직계존 비속 또 형제 자매여야 하고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있어도 이 인적공제 대상자들이 쓴 신용카드라든가 의료비 이런 것들은 공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맞벌이다. 그런데 한쪽이 근로소득자다라고 한다면 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몰아주시는 게, 공제를 몰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혹시 이번에 연말정산하는 직장인 중에서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임대업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오피스텔이 있어서 여기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겁니까? 일단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주택임대사업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다. 그럼 비과세니까 신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2주택 이상이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셔야 되고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냐 초과냐가 중요한데 2천만 원 이하라면 이 분리과세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랑 종합과세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자,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종합과세는 이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많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분리과세는 그냥 딱 그것만 떼어내서 15.4%로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이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직장 다니는 친구가 주식으로 좀 돈 벌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예. 돈을 좀 벌었다고 하는데 배당금까지 또 이렇게 있다고 막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 좀 배당금이 많아서 네. 5월 되니까 막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세금 또 나오는 거 아니냐고. 원칙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도 원래는 종합과세 대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 그것 때문에 세금 다 떼간 거구나. 네, 그렇죠. 제 친구가 배당금이 좀 얄밉긴 한데 2천만 원 넘었다 하더라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 원칙은 전액을 종합소득으로 보되 2천만 원까지는 이 15.4%로 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하니까 세금을 좀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분이 다른 소득이 많다면. 꼴 좋다. 요거는 저 세무서에 가면 내 금융소득이 얼마인가 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보시면 2천만 원 넘은 게 나오니까 그쵸. 뭐 그렇게 첨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아니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퇴직하시고 네. 난 후에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분들도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예요? 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사실 연말정산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이 퇴직연금도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다른 소득이 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개인연금을 들었는데 그게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웬만한 해당 사항이 있다, 뭐 해당이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세금 신고할 때 되면 좀 없이 하고 싶어. 가까운지. 이게 사람 마음인데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 일단 뭐 죽음과 세금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1년 동안 번 걸 그 이듬해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에 신고하는 이 소득은 작년 2024년에 벌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작년에 번 걸 지금 신고하고 지금 세금을 내야 돼? 조금 아깝거나 아쉬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내야 할 세금이니까 제때제때 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으로 일단 종료가 됐겠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니신 분들이나 아니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소득을 전부 다 합쳐봐야 이분이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롭고 좀 귀찮다라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5월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귀찮다고 혹은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하시면 반드시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가 여기에 붙기 때문에 제때제때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는데 사람 마음이 또 그런 거죠. 근데 요즘에는 잘 이게 다 전산화돼 있어서요. 네. 내 수입은 그대로 국세청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내가 경비를 쓰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첨부가 되지 않으면 세금 그대로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서울의 하늘은 구름만 조금씩 보이면서 화창합니다. 다만 5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공기는 차가운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했고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크게 오르니까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맑게 드러나고 있는 중부의 하늘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남부는 종일 흐리게 나타나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5mm 미만의 약한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하지만요. 그제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충북과 경북, 대구를 중심으로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는데요. 다만 하늘이 종일 흐린 데다가
평년까지 낮아서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 19도, 부산 17도까지 오릅니다. 연휴가 끝나고 맞이하는 새로운 한 주의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중부는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남부는 남부와 제주는 금요일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황금연휴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까지 즐기시되 저녁 때쯤에는 내일 준비를 좀 하셔야 내일 덜 피곤할 거예요. 네, 아쉬움은 좀 남겠지만 그래도 저녁 때 가벼운 산책 등으로 몸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바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